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사이에서는 항산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항산화가 대체 어떤 건가요? 항산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효과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속노화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그 저속노화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단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잖아요. 내 동년배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세상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는 것이나 운동법도 그렇고 다들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법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노화는 왜 오는지 그리고 증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장, 즉 성인기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점점 몸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기관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점부터 노화가 생겨요. 뭐 기능이 쇠퇴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여자들의 피부는 20대 중반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슬슬. 누구도 10대, 20대만큼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질 수 없고요. 사실 소화가 점점 안 되는 증상이나 내가 노안이 온다라고 느끼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증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노화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 내 몸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젊었을 때만큼 쌩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장기 중에 5가지 장기를 우선 5가지 기관을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여자분들은 저는 피부에서 가장 먼저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서. 네, 그건 남자분들도 또 일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워낙 여자분들은 또 피부에 예민하시니까 일단 피부 건강에 영향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근육이요. 근육과 뼈. 그런 데에서 내가 좀 더 잘 넘어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예를 들어 낙상해서 어디가 부러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뼈가 약해지고 내 근육의 힘이 딸리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장.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시는 그 장 건강에 이슈가 생겼을 때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혈관 건강도 해당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매일 체크는 하지 못하지만 건강검진 가서 예전에 혈압 괜찮았는데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는 거는 혈관 건강에 이슈가 있다는 말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노화의 증거에 해당하죠. 이런 노화들을 좀 늦춰줄 수 있는 뭐 성분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좀 따로 있을까요? 특정한 식재료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밸런스 있게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이거 꼭 먹어야 된다던데요? 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폴리페놀이라던가 레즈베라트롤 같은 그런 성분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 즉 우리 몇 번 채널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류 좋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밸런스 있게 내가 잘 섭취했을 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그냥 식재료로 섭취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농축된 고함량의 특정 영양소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농축된 고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먹은 용량을 내 몸에서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 축적하거나 혹은 소모성으로 배출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해서 한 가지의 고농축 고함량을 먹는 것보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 내가 타겟으로 하는 해당 영양소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 피하거나 제한한 음식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늙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이런 걸 드시면 빨리 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의 관점에서 저는 우선은 단 음료는요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는 단 음료는 내 정신도 좀 이렇게 반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단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요 우선 노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된다 하면 그만큼 내 몸이 빨리 지치고 빨리 피로해진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증상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 음료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료 같은 거를 그럼 삼키지 않고 입에만 오물오물 하다가 뱉는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개체량을 해야 되는 선수라든지 혹은 굉장히 체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운동 종목의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몸매가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방금 딱 PD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삼키면 그만 아니냐, 그냥 물고 있다 뱉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먹었지만 빨리 개워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입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고 그게 나에게 건강상 악영향 혹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고 있다가 그냥 뱉어내거나 혹은 삼켰지만 다시 개워내는 그런 일종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흡수는 됩니다. 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뱉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 침과 함께 다시 넘어가게 되고 100% 흡수됩니다. 전체량이 아무리 뱉으셔도 흡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맛을 찾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맛도 인공적인 단맛이 있을 수 있지만 과일도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바꿔보시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나는 단맛도 좋아하지만 신맛도 좋아해. 그러면 단맛 대신에 신맛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맛이 반드시 단맛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음료 말고 딴 것도 문제가 될까요? 우선 너무 기름진 거, 특히 안 좋은 지방, 육류 지방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드시는 게 좋은데 신선하다 하면 싱싱해요.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내가 우와 이거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에 좀 많이 스스로 노출시키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운 것은 괜찮나요? 안 된다기보다는 육류를 지글지글 하면서 구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겠냐. 뭐 육류를 다시 튀기는 거, 예를 들어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튀긴 것도 뭐 채소를 굉장히 건강한 기름에 살짝 튀긴다거나 깊이 푹 담궈서 튀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름을 자작하게 두르고 뭐 구워낸다거나 하는 류의 요리들은 또 한편으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굽는 것도 안 됩니다, 튀긴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 증상에 따라서도 조금 지침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덕 피자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괜찮나요? 이런 노화 쪽에서는? 화덕 피자를 먹으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지만 똑같은 피자를 선택하실 때의 좋은 요령은 햄류, 가공육, 예를 들어 뭐 페페로니, 살라미, 뭐 햄 이런 류의 가공육이 들어간 메뉴를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비드라든지 찜 같은 건 좀 괜찮나요? 완전 추천입니다. 사실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해서 육류를 조리를 하시거나,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삼겹살 구이보다 보쌈이라고. 그래서 그런 류의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 실컷 먹고 싶으면 조리법 바꾸면 돼요. 박사님 옆에 저속노화 레시피라는 책이 좀 보이는데 새로운 베이비예요. 아 지금 새로 출간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좀 저속노화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저속노화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지만 노화가 왜 생기는지, 저속노화가 진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앞부분에 보시면 뭐 이런 이론 파트에 저속노화와 노화의 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식생활과 식습관 사이의 노화와 연결된 포인트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5가지 포인트에 따른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과 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따른 레시피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노화가 올까봐 고민되는 파트의 레시피를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노화를 좀 일으키는 습관이지 않을까?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런 거를 같이 다뤄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죠. 시청자분들이 또 연령대도 성별도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고민 포인트가, 노화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오픈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가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우리가 영양 상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박사님 따로 영양 상담 해주는 그런 채널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양 상담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속 시원해서, 저도 속 시원하고 들으시는 분도 속 시원해서 그 영양 상담 해드리는 채널 다시 오픈하려고 해요.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채널에서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좋죠. 거기 보니까 저속노화 레시피라고 제가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레시피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일단 다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속 노화 레시피는 특정한 질환자를 위한 레시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자식이라기보단 어떠한 재료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풀어낸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모든 건강인들이 다 적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다르게 먹는 방법이나 조합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거 어떨까요? 완두콩 옥수수전? 보통 옥수수 어떻게 드세요? 그 캔 옥수수 사가지고 마요네즈 넣어 버무려 드시지 않소? 그게 우리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마요네즈가 그렇게 내 몸에 선한 메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리되 완두콩처럼 더 씹히는 식감도 다양하게 같이 넣어가지고 좋은 기름에 살짝
살짝 굽는 형태의 완두콩 옥수수 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으로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같이 섞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부침가루가 약간 들어가는 레시피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 전집 가서 먹으면 파전이라고 했는데 파 몇 개 있고 막 반죽 와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렇게 반죽 거의 없는 것처럼 원재료가 살아있는 형태의 전을 드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전의 형태이죠. 또 뭐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아, 여기에 우유 달걀 카레. 딱 보니까 근데 카레 색깔이 아니네요. 그쵸. 근데 카레가 약간 나트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우유를 넣고 달걀도 같이 넣고 해서 나트륨의 짠맛은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우유의 칼슘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카레보다는 달걀의 몽글몽글함이 마지막에 달걀을 넣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카레 맛 오믈렛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밥이랑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별미죠. 특히 겨울에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물탕 이런 거 먹어서 나트륨만 잔뜩 먹고 계속 물 먹고 싶고 그런 거 있는데 이 우유 달걀 카레는 좀 추워지는 시즌에 좋은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면서 내 입맛도 적당하게 돋워줄 수 있는 좋은 메뉴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연두부 튀김. 연두부 그냥 드시면 좋기는 하죠. 그렇게가 더 추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두부와 달걀 노른자를 바짝 같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메뉴는 또 연두부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드러운 제품이잖아요. 두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식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별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들을 다 보려면 저속노화 저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벤트 한번 할까? 저속노 레시피 책 드리는 이벤트.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 10개 정도 선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베스트 댓글 노화와 식생활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중에 신박하다고 표현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고민되시겠다. 제가 공감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노화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20대 동생들도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면 천천히 노화되면 천천히 나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남녀노소 만인의 핵심일 텐데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조금만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저속 노화를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가 진짜 고민이에요. 당뇨는 왜 오는 걸까요? 뭐 사실 당뇨 왜 오냐 그럼 단 거 먹어서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를 먹어서 당뇨 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당뇨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원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원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원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뭐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뭐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뭐가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검진 했는데 당뇨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드디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사람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럼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다음 해드릴게요. 아, 네.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칼륨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미역이 사람들이 진짜 자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먹죠. 이런 해조류 중에서는 미역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럼 미역의 효능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우리 낳고 뭐 드셨게요, 다. 미역국 드셨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만큼 사실 미역을 엄청 신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역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할 만큼 아주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선조들이 생각할 만큼 미역이 아주 영양 덩어리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를 좀 이렇게 맑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시지만 미역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미역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역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요. 음, 칼륨 함량이 높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3가지의 영양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와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칼륨 함량이 높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체중 조절이나 뭐 포만감을 주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미역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칼로리는 엄청 낮거든요, 미역이.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요오드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 갑상선에서부터 분비되어야 되는 모든 호르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미역이 도움이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포만감을 주는 이제 요인이 식이섬유 때문인 거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똑같은 그람수의 미역과 똑같은 그람수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칼로리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는 훨씬 높은 재료인 거죠. 그걸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것이니 당연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미역이랑 좀 조합이 좋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재료에 대해서만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짝꿍이랑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따뜻한 요리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미역죽 뭐 이런 따뜻한 요리도 너무 좋고 미역냉국 이런 것처럼 차가운 요리도 미역이랑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내가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해조류죠.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미역국, 미역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역죽으로 먹었을 때 이런 이점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미역국도 아니고 미역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미역죽은 말 그대로 미역과 쌀을 푹 끓여낸 이제 죽요리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될 때 함께 변비 증상이 올 수도 있는데 미역은 일단 식이섬유소 함량이 높고 변비 해소에 아주 탁월한 재료이기 때문에 미역죽은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역 자체가 엽산 함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신경 기능, 뇌 기능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면 또 엽산이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역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 흡수율은 올리면서 식이섬유도 부드럽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엽산도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고 좋은 메뉴죠. 근데 이게 미역죽 같은 걸 먹으면은 좀 네. 비린내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조류를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비린내, 비린내라고 하는 그 해조류만의 독특한 냄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역죽도 그렇고 미역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하시는 비린내라는 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미역을 만약에 쓰실 거다 그러면 잘 불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걸 잘게 썰어서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데 볶으면 그 비린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확 하고 한번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죽을 끓이시면 훨씬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미역죽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게 마늘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마늘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비린내를 날리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뭐 간을 마지막에 하실 때 소금 간도 깔끔하게 너무 좋고요. 아니면 국간장이나 멸치 육수를 쓰시거나 하는 유로 소금이 아닌 다른 간을 가미할 만한 재료들 같이 활용하시면 풍미가 조금 더 배가 된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서 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미역도 적정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미역을 굉장히 과량 섭취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역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갑상선이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 미역을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갑상선 관련된 수술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이신 분들은 뭐 우리가 먹는 것 정도의 미역 양이면 또 크게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미역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미역에도 칼륨이 높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자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칼륨인데 신장 질환이 오기 전에는 나트륨 배출을 칼륨이 돕는다 하여 우리가 또 칼륨을 많이 먹으라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근데 막상 신장 질환이 오고 나면 칼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칼륨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미역도 칼륨이 높은 재료이다 보니까 신장 질환이 오기 전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녹색 채소와 마찬가지로 미역을 충분히 한번 팔팔 끓여서 그 물은 버리고 한번 끓여낸 미역으로 죽을 끓이시거나 국을 끓이셔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죠. 근데 미역은 칼륨 함량이 높은 거를 빼고는 뭐 식이섬유 함량도 높고 또 엽산 함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적정 양으로 지켜서 드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은 맞아요. 미역죽을 한번 제대로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좀 먹어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럼요. 그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또 한번 전문가가 있나요? 전문가가 있죠. 그분 한번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역죽을 알려주신다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역죽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역죽은 엄청 간단합니다. 1번, 밥을 만든다. 2번, 미역국을 만든다. 3번, 이 두 개를 적정량을 넣고 끓인다. 너무 간단하죠. 미역국은 이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1인 분량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상태에서 밥을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미역국이에요. 일반 미역국보다는 미역량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느 정도 넣고 미역은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소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치킨 소스. 치킨 스톡인 네, 맞아요. 거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냥 물 1컵 반 정도. 물 1컵 반? 그리고 아까 그 치킨 스톡 1티스푼 정도. 1티스푼이요?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짜요.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조절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간으로 나는 좀 싸게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드시고. 혹시 나는 치킨 스톡이 집에 없고 네. 집에 있는 재료로만 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원초적인 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집에 멸치랑 다시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멸치랑 다시마, 새우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래 뒀더니 얘가 또 상했어.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근처에 마트에 팔아요. 아니면 쿠팡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역을 저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요.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푹 끓이는 형태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지. 들기름량 한번 조정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네. 보통 셰프님은 한 스푼 정도 넣으시나요? 네, 1인분 했을 때, 네, 한 스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한 3, 40분 정도 푹 끓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약간 미역의 풋내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역국이 푹 익힌 그런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약간 약불에서 계속 끓여줬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만 준비되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붓고 음. 밥을 이 죽밥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같아요. 죽밥으로 하면.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요.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고 이게 한 공기 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 한 3분의 1 공기 분량으로 밥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스푼 정도 넣으신 거죠? 이걸로 2스푼은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이, 그램으로 하면 300g 정도 넣긴 하는데,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역국 양이랑 밥 양이랑 보면 한 1대 1.5 정도? 1대 1.5. 예, 미역국이 좀 많아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은 양의 밥죽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